안녕하세요. 오늘은 4주차 되시겠네요. 4주차 하는데 전번주에 아마 강의를 하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잠깐 멈춰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취득세 과세 표준 중에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교재 62페이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교재에 약간 법이 바뀌어요. 약간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잠깐 멈춘 거예요. 이쪽에. 이제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정할 것인가. 그럼 이제 증여를 먼저 볼게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그럼 이제 증여를 받게 되시면은 금액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는가 하고 물어보면 시가 인정액으로 하셔야 돼요.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지금 시가 시세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시세. 그래서 시가 인정액으로 하되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 바뀐 거 시가 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뭘로 해라 그랬는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원칙은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시가 표준액 아니에요. 원칙은 시가 인정액으로 하되 이제 증여받은 날 오늘 증여받고 과거 6개월 오늘부터 미래 3개월치를 비겼는데도 시가 인정액이 하나도 확인이 안 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가 표준액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취득 물건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이제 가로를 잠깐 보려보세요.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부동산 등을 증여로 취득했네요. 자, 그러면 증여를 받을 때 정부 고시가로 1억이 안 된 물건을 증여받게 되시면 1억 이하의 물건을 증여받게 되시면은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가라. 그러면 시가 인정액으로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둘 중에 뭘로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냥 네 맘대로 해라. 높은 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높은 걸로 해도 맞기는 맞아요. 납세자가 지금 정한 걸로 가면 돼요. 납세자가 본인이 정한 금액으로 가야지 둘 중에 더 높은 걸로 해라 낮은 걸로 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시가 인정액이든 시가 표준액이든 납세자 본인이 정한 걸로 해도 된다. 원칙은 뭘로 해야 맞는데 그렇죠.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시가 인정액으로 하셔야 되는데 1억도 안 된 물건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액으로 가든지 시가 표준액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니까 1억도 안 되는 것은 그냥 시가 표준액 해도 돼요. 납세자가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했어요? 그럼 그냥 인정해 주는 거고 시가 인정액으로 했어요? 그럼 오케이 알았어요. 그런데 1억이 넘는 것은 원칙적으로 뭘로 해야 된다? 시가 인정액.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런데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뀐 게 법이 개정이 된 게 요 가로 있는 거죠. 여기가 법이 개정이 돼서 가로가. 자, 가로 항목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제 1억의 여부를 따질 때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지분 자, 그럼 이제 전체 중에 총 예를 들어서 총 10억짜리 총 10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이 10억짜리 물건 중에서 제가 10억짜리 물건 중에서 5%만 증여를 받았어요. 10억에 5%면 얼마인가요? 10억에 5%는 5? 1000. 자, 그럼 5천이죠. 그럼 1억이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요? 안 넘었죠. 안 넘었으니까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법이. 자, 어떻게 법이 바꿔놨냐면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 표준액이 1억이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지분이 5천이라고 해서 5천이 아니라 전체가 10억이니까 1억이 넘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뭘로만 해야 된다? 시가 인정액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지분으로 취득했을 때는 지분 비율만 가지고 1억을 따진다? 전체로 따진다. 전체로 따지겠습니다. 올해 법 개정됐으니까 주의하셔야 돼. 개정이 됐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이제 주택에 부속된 토지만을, 그리고 위에 건물은 가만히 놔두고 밑에 땅만을 내가 증여를 받더라도 땅 가격만 가지고 1억 여부를 따진다? 전체로 1억 여부를 따진다. 전체. 여기도 전체. 주택의 부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1억이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번에 법 바뀐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 1억 여부를 따질 때 지분으로 취득한 사람은 내 지분만 1억이다, 전체가 1억이다. 전체가 1억이다. 또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취득했더라도, 부수 토지만을 증여받았더라도 땅 가격이 1억이다. 전체 주택의 가격이 1억이다. 전체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2년 전에 시험 문제는 여기가 나왔어요. 상속이. 증여는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증여는 시험에 안 나왔으면 올해는 법도 개정되고 그랬으니까 증여하고 관련된 거 이걸 구체적으로 문제로 만들 거란 이야기예요. 이제 상속을 받으셨네. 상속을 받았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습니다. 상속은 시가 표준액, 증여는 시가 인정액. 근데 증여를 받을 때 1억도 안 되는 것은 시가 인정액으로 하든지 시가 표준액으로 하든지 납세자가 선택하시면 돼. 선택. 그런데 만약에 이 1억 여부를 따질 때 지분으로 취득해도 지분만 가지고 판단해라, 전체로 판단해라. 전체. 부속 토지만을,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취득해도 그 땅만의 가격으로 판단해라, 전체로 판단해라. 전체로 판단해라. 자, 이제 이 부분 해석이 다 되셨어. 해석됐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죠. 이제 원시 취득으로 가보죠. 원시. 자, 원시. 원시는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을 내가 뭐 했다고 봐야 되는가? 신축. 신축. 자, 그럼 원시로 취득했을 때 건물을 새로 신축했으면 이 신축에 얼마 돈이 들어갔는가 내가 신고하면 정부는 내가 신고한 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걸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그래. 그 건물 신축에 들어간 실제 내가 공사비 들어간 내역서를 정부에게 나 이만큼 들어갔어요 말하면 네 알겠어요. 그러면 정부는 네 알겠어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네 알겠어요 하면 손을 내밀어. 여기다 뭐 달라는 소린가? 증빙 서류 가져와라. 증빙 실제 당신 이 건물 지으면서 100억 들어갔다는데 100억 진짜 들어간 내역서 가져오시라고. 없는데요? 왜 없어요? 아니 100억 들어갔다면서요. 실제 100억 들어갔다 했으니까 이 100억에 어떻게 100억을 들어갔는지 내역서 가져오시라고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그랬어요.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정한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런데 앞에 잘 보세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누가 아닌 경우만 이렇게 적용하는가? 앞에 잘 보세요. 법인이 아닌 자. 왜? 개인들은 장부 작성을 의무적으로 작성한다, 작성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 법인들은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니까 장부가 있으니까 법인은 물어보지도 않아. 법인 장부에 있으면 장부에 있는 걸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니까. 근데 법인이 아닌 개인들은 장부 작성을 의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가져와라. 증거 가져와라. 근데 증거 가져오라 했는데 증거를 가져올 수 없으면 그때는 정부가 정한 무슨 금액으로 계산하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세표준의 특례로 가보죠. 과세표준 특례 1번, 2번, 3번 시험에
바로 그대로 출제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대물 변제다. 자, 살짝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대물 변제는 민법에서 배웠던 그림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이렇게 있어.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에게 뭔가 잘못을 해서 위자료 10억을 줄 게 있어. 자, 갑이 을에게 위자료 10억을 줄 게 있는데 을이 야, 너 빨리 10억 빨리 줘. 갑아, 너 빨리 10억 내놔. 그랬더니 나 돈 없는데. 그럼 을은 갑한테 돈을 달라고 10억을 달라고 했는데 10억이 없으면 그럼 뭐라도 줘 그런가? 대신 너 10억 대신 네가 가진 뭐 물건 너 가지고 있는 물건 네 부동산 내놔. 자, 부동산 됐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을은 얼마짜리 부동산 내놔 그런가? 10억. 자, 10억짜리 부동산 내놔. 그러면 을은 돈 10억을 가져왔는가요? 부동산 10억짜리를 가져왔는가요? 부동산. 그럼 부동산 10억짜리를 취득했으니까 을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의 가격을 얼마로 가격을 책정해서 취득세를 신고해라. 10억. 그게 말이에요. 이게 대물변제가 이거예요. 이 부동산을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내가 받게 되시면 과세표준을 얼마로 잡아요? 그러면 대물변제액이요. 이 대물로 변제하는데 이 대물로 변제하는데 얼마를 대신해서 이 부동산을 지금 줬는가요? 10억.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격도 얼마로 계산해서 신고하면 되고 10억.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대물변제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대물변제액 이외에 대물변제액 이외에 자, 그러면 10억짜리를 을에게 변제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추가로 1억을 더 지급을 했습니다. 대물변제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지급했다는 이야기는 을이 받을 돈이 10억이라는 이야기인가 11억이라는 이야기인가? 11억이니까 추가로 지급한 1억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합니다. 그 시험 문제는 여기를 제외합니다 이렇게 낸다는 이야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지불한 돈이 있으면 그 돈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럼 대물변제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이 있으면 그 돈은 추가로 지급한 돈이 있으면 그 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 물건값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 물건값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도 취득가격에 포함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단서가 하나 또 있어. 대물변제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그럼 대물변제 10억이 지금 이 10억이 내가 가져온 건 10억인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11억이네. 11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10억에 가져왔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10억에 대해서만 취득세 물리겠는가요? 그 중에 그 10억하고 11억 중에 더 큰 걸로 물려버리겠는가? 큰 거. 자, 그럼 이제 대물변제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은 경우는 그러면 대물변제가 시가 인정액보다 적으니까 더 큰 액수는 뭐가 더 큰 액수고? 시가 인정. 그래서 시가 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물로 받을 때 내가 대물로 받은 그 부동산 대물변제액하고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부동산의 시세를 비교해서 둘 중에 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 기준 잡았으면 그 다음은 똑같아. 나머지는 다 똑같아 이제. 자, 교환. 그리고 내가 가진 건물을 상대방에 주고 상대방 건물을 나하고 바꿀 때 내 건물하고 상대방 건물을 서로 맞바꿀 때는
지금 시세로 맞바꾸겠는가요? 정부 고시가로 맞바꾸겠는가? 시세. 당연하죠. 그럼 지금 시세라는 것은 시가 인정. 내가요. 시가 인정. 이전 받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과 이전 하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을 비교해.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내가 주는 것의 시가 인정액과 받는 것, 주고받는 그 물건의 시세 중에 더 높은 걸로 책정하겠다, 낮은 걸로 책정하겠다. 높은 거. 똑같네요. 그 중에서도 높은 금액으로 가격을 정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높다,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시가 인정액으로 비교해서 그 중에 더 높은 거예요. 문제 낼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비교해서 그 중에 높은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는 거예요. 시가 인정액으로 비교해서 그 중에 높은 건데 이제 가로에 가로 항목을 또 볼게요. 앞에하고 똑같아요.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으며 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그럼 내가 이 교환을 하면서 추가로 돈을 지급할 게 있으면 이건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자, 추가로 지급하는 게 있으면 더하고, 자, 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로 지급받는 게 있으면, 자, 받는 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게 있으면, 내가 받을 게 있으면 그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제외시켜 버린다. 제외. 지급받는 게 있으면 요거는 차감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게 내가 이 물건을 가져오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게 있으면 과세 표준에 더하고 내가 받을 돈이 있으면 그건 빼고 받을 게 있으면 빼고 줄 게 있으면 더하고 이 교환하고 관련된 것은 먼저 시가 인정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걸로 가고 또 교환을 하면서 내가 추가로 부담할 게 있으면 더하고 내가 받을 게 있으면 빼고 과세 표준을 정하시면 돼. 자, 양도 담보로 가보죠. 양도 담보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자, 갑하고 을이 있어.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 자, 대출을 해줬어. 대출 10억을 했네. 을이 갑에게 10억을 빌려주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야, 너 내 돈 10억을 내가 너 빌려줬는데 너 혹시 네가 10억 안 갚으면 내가 10억을 손해보니까 너 야, 갑아 너 나에게 담보 잡혀. 담보 제공해. 근데 담보를 제공하는데 그냥 담보가 아니라 너 혹시라도 약속한 날짜에 1월 30일까지 10억을 갚기로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1월 30일이 돼가지고 안 갚으면 그 물건을 나에게 넘긴다는 양도 담보를 제공해. 그럼 양도 담보라는 것은 약속한 날짜에 약속을 못 지키면 그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기로 약속한 담보를 양도 담보라고 그래. 그럼 이 양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은 이 담보물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오면 얼마를 과세 표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담보물을 나는 얼마짜리 담보물을 잡고 있는가? 10억. 그래 똑같네요. 10억. 그럼 아까 대물도 똑같죠. 그래서 양도 담보에 대해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갚을 돈이 얼마? 10억. 갚을 돈이 채무액이다, 채권액이다. 채무액. 그럼 채무액. 그 채무액을 그대로 과세표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게 있으면 포함한다, 제외한다. 똑같죠, 논리가요. 채무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게 있으면 요거는 포함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똑같은 게 채무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무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작아버리면 그때는 둘 중에 더 높은 뭘로 잡으면 되고 시가 인정액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1, 2, 3번이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대물변제나 양도담보나 교환이나 지금 이 부동산의 시세를 비교해서 시가 인정액과
시가 인정액과 그 실제로 대물 변제나 양도 담보 채무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간다, 낮은 걸로 간다. 큰 거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돼.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1, 2, 3번 해결이 끝났어. 이제 의제치도로 가보죠.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실제 토지 지목을 변경하면서 나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내가 얼마 들어갔어요? 말하면 그 금액이 뭔 금액이라고 하면 된가요? 사실상 취득가격. 그게 사실 취득가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토지 지목 변경 공사를 하면서 나 공사비 이만큼 들어갔어요. 공사비 이만큼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부가 네 알겠어요. 공사비 얼마 들어갔다고 하면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료 가져와. 자료 가져와. 자, 근데 없어요. 나 자료 없는데요. 확인할 수 없어요. 나 자료 없어요. 자료 없으면 그때는 뭘로 해라 그랬는가? 시가 표준에. 그런데 이미 지목이 바뀌어버렸는가 안 바뀌었는가? 바뀌었죠. 그래서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과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의 차액으로 가면 돼요. 변경하기 전에 시가 표준액과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의 차액을 증가된 가액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의 개수. 자, 건물의 개수는 원시 취득과 동일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돼. 그러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우리 집 수리하는 거나 집을 새로 신축하는 거나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우리 집 공사비 나 이만큼 들어갔어요. 나 공사비 이만큼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져와. 증거 가져와. 증거 가져와. 그런데 확인이 불가능하네. 확인이 안 되네. 안 되면 뭘로 가고? 시가 표준에. 규칙 하나 전부 똑같아요. 다 똑같은 규칙으로 가니까 요 정도 해놓으시고 이제 시가 표준액으로 가보세요. 3페이지 넘겨보세요. 시가 표준액은 이 시가 표준액은 정부 고시가인데 땅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땅은.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번 연도에 개별 공시지가가 아직 고시가 안 됐어. 이번 연도치가 아직 고시가 안 됐으면 올해치가 없으니까 언제치 갖다 쓰면 되고 전년도에 적용하던 거 그냥 갖다 쓰시면 돼. 요건 문제 안 돼. 그런데 이제 3번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요. 한 번도 공시가 안 돼 있을 때 땅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기준을 정해주냐면 이렇게 하라고 기준을 정해주는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해주냐면 국토부 장관이 정해줘. 땅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정해주고 최종적으로 가격 결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시가 표준액의 최종 가격 결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최종 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제일 밑에서 일하는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가격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주택인 경우는 단독주택이었을 때는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그래. 그럼 이번 연도에 개별주택 가격이 고시가 안 돼 있으면 언제치 갖다 쓰면 되고 전년도치. 이것도 문제 안 돼.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게 문제예요.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가 안 됐어. 그럼 개별주택 가격이 한 번도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여기도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정해줘. 땅하고 단독주택이면 땅에서 그렇게 높지도 않으니까 그냥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종 가격 결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겠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으로 가. 아파트 같은 거예요. 공동주택. 그럼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아직 고시가 안 돼 있으면 공동주택은 이제 아파트는 높으니까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안전해야 돼. 그래서 안전부 장관이에요. 여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준을 정해주고 최종 가격 결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건축물도 우리 상가는 높으니까 누가 기준을 정해주고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이 정해주고 최종 가격 결정은 누가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시면 돼. 끝.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죠. 자,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볼게요.
문제를 풀 때 지문에 숨어있는 자료가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법인이 아닌 자, 개인 입장에서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골라라 이 말이에요. 개인 항목. 기억은 일시급 또는 지불, 할인을 받았어요. 할인을 받으면, 우리 물건을 살 때 할인을 받으면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죠. 안 나갔으니까 할인받은 것은 이건 취득가에 포함하면 안 돼. 할인받은 거. 자, 두 번째, 취득에 필요한 대가를 지급했어요. 이 돈은 무엇 하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라는 이야기인가? 취득. 그러면 취득에 들어간 돈이니까 포함. 이제 디귿번 주의할 거. 이자가 나오면 무조건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자, 이자 상당액이 나오면 개인들이 부담한 이자는 제외 항목입니다. 개인요. 건설 자금 이자든 할부 이자든 이자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개인들은 제외. 니을번 취득 대금 이외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 똑같죠. 대물 변제나 채무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게 있으면, 추가로 취득자가 부담 지급하는 게 있으면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럼 이거는 포함한다. 그럼 여기서 포함될 수 있는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 거, 그러면 니은, 니을 이렇게 이제 찾아. 니은, 니을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는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꼭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답이 엉터리가 돼버리니까 개인 법인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대물 변제로 취득했을 때는 얼마를 과세 표준으로 잡아라 그랬는가? 대물 변제액. 자, 대물 변제. 자, 그런데 가로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으면, 대물 변제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게 있으면 포함해라, 제외해라? 포함해라. 자, 포함해라. 오, 맞았네요. 또 하나 더. 대물 변제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둘 중에 누가 더 크다고 했는가? 시가인정. 그때는 시가인정액으로 갑니다. 자, 그다음에 시가 표준액 1억 이하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1억 여부를 따지든가 안 따지든가? 안 따지죠. 상속을 받았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뭘로만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상속은 무조건 시가 표준액. 이제 1억 초과한 부동산을 증여. 자, 1억이 넘었네. 1억이 넘는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는 무엇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시가 인정액. 시가 표준액이 원칙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으로 가고, 만약에 시가 인정액 확인이 불가능하면 그때 가서 뭘로 가고? 시가 표준액. 여기서는 먼저 증여를 받았으니까 원칙은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4번. 원시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내가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 내역서를 제시하면 되는데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이 안 되면은 시가 표준액. 양도담보는 채무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채무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게 있으면 그 금액은 포함하고, 또 채무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은 경우는 둘 중에 누가 더 크니까? 시가 인정. 그럼 그때는 시가 인정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이 완전히 다 똑같은 규칙이었어요. 이제 기출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그럼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내가 취득 가격을 더 낮게 신고하면 정부는 그걸 부인해버리고 뭘로 다시 계산한다?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 시가 인정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가고?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이자 났네. 이자 나오는 순간 법인은 포함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들은 제외합니다. 이자라고만 나오면 반드시 여기를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자,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부담한 이자는 제외하고 법인들이 부담한 건 포함하는데 개인들이 부담한 건 제외합니다. 자, 3번.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게 나오면 이 채권을 지금 바로 팔아서 손해보고 팔아도 이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하겠습니다. 이제 4번.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높은 걸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높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선택한다. 납세자가 선택해서 하는 거지. 납세자가 그냥 정하는 거지. 그중에 높은 걸로 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법 바뀐 거 가로가 주의해야 돼요. 지분으로 취득했을 때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1억이다. 지분만으로 1억이다. 전체.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취득해도 전체 주택의 가격이다. 부수 토지 가격이다. 전체 가격입니다. 4번은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법 개정이 된 내용이고 증여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4번이 아마 직접적으로 나올 확률이 커요. 이런 건. 이제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도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여기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확인이 안 되면 시가 표준액인데 그런데 후에 시가 표준액과 전에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을 증가된 가액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교환에 주의할 게 교환은 이전 받은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과 이전 하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으로 가되 둘 중에 더 높은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잡아라. 자, 가로를 보네요. 추가로 지급하는 게 있으면 포함해라, 제외해라? 포함해라.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더 추가로 지급받는 게 있으면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더하고 받는 게 있으면 차감 빼고 그렇게 하시면 돼. 다 똑같은 내용.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끝나. 과세 표준은 시험에 나오면 작년 35회 시험부터 출제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출제했냐면 3년 전에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이 이제 3년 딱 지난 해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험에 나오면 매년 지문이 한 줄씩 시험에 나와. 그래서 과세 표준은 아마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오면 약간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세율로 한번 가보죠. 이제 취득세 세율은 이제 기본 개념을 먼저 잡으세요. 취득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세율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50%. 자, 이것부터 주의할 거.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세율이 중복이 되면 그중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라, 낮은 세율을 적용해라. 높은. 자, 높은. 어떻게든 세금 더 많은 걸 정부가 원해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3번은 공유물일 때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했을 때는 우리 취득세 신고할 때 내 지분만 신고하면 되겠는가요? 전체 신고를 해줘야 되겠는가? 자, 그러면 저하고 한번 사보죠. 이 건물을 100억에 저하고 공동 소유로 해서 한번 사보죠. 그럼 100억 주고 50% 공동 소유로 지분을 50%씩 투자해서 하면 내가 100% 취득세를 내줘야 되는가? 내 지분만 내야 되는가? 내 지분만 내는 거죠. 당연하죠. 왜 남의 걸 내줘요? 지금 남의 거 내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공유물일 때는 자기 취득 지분의 가격만을 과세 표준하는 거지 전체 가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사시면은 취득세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시면 돼요. 이제 4번 조심하세요. 4번 법인의 합병입니다. 법인이 합쳤어. 자, 우리 회사하고 다른 회사하고 합쳤어. 그럼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를 공짜로 가져왔는가? 돈 주고 샀는가요? 그렇죠. 돈 주고 샀으니까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 법인이 합병을 했을 때는 무상승계 취득 세율이 아니라 유상승계 세율이라는 거. 법인이 합병을 했을 때는 유상으로 회사를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해서 유상승계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부터 세율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세율은 기본으로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전분의 30에서 요게 3%예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천분의 33%의 세율만 적용이 돼.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천분의 40에서 4%짜리 세율이 적용이 돼. 이 두 개만 계속 연습하세요. 두 개만. 농지를 돈 주고 사면 3%, 농지가 아니면 4%. 그럼 법인이 합병을 하면서 농지를 취득했으면 몇 프로? 천분의 30. 똑같죠. 유상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걸 먼저 익히라는 이야기예요. 법인이 합병을 하면 유상승계 칠이다. 유상승계 취득 세율이니까 만약에 법인이 합병을 하면서 농지를 우리 회사하고 합치면은 천분의 30. 농지가 아니면 천분의 4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6억이 안 되는 집이라면 천분의 10에서 1%. 9억이 넘는 집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천분의 30에서 3% 세율로 이렇게 과세. 그럼 이제 다시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천분의 30.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천분의 40. 주택을 6억이 안 된 집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천분의 10. 9억이 초과된 집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천분의 30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 자, 이제 상속.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천분의 23. 그래서 2.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이 돼.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으면 천분의 28, 2.8%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이 돼. 이제 증여. 일반적으로 개인 대 일반적인 영리법인도 여기 속해요. 영리법인이나 일반 개인들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게 되면 천분의 35, 3.5%의 세율로 과세.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천분의 28, 2.8%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이 돼.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천분의 28, 그래서 2.8%. 공유물을 분할했을 때는 천분의 23, 2.3%의 취득세 세율이 이렇게 적용이 돼. 이거는 그냥 계속 숙달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조금 하기 싫어도 계속 하셔야 돼요.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숙달이 되실 거예요. 이제 보충 바로 밑에 가보죠. 주택을 신축한 이유. 이 말은 먼저 위에 건물을 신축을 하고 밑에 있는 땅을 사게 되면,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 부속 토지를 취득하며, 순서가 땅 사고 집을 지었는가, 집 지어놓고 땅 샀다는 이야기인가? 집 짓고. 집을 짓고 땅을 사면은 그때 땅은 주택의 땅이 아니라 일반 토지를 보고 세율을 적용해요. 자, 이거 주의할 거예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면 금액에 따라서 1%, 2%, 3% 이렇게 적용이 돼. 그런데 그냥 땅을 유상으로 사면, 농지가 아닌 땅을 유상으로 사면 4%, 천분의 40이니까. 그래서 주택일 때 세율하고 주택이 아닐 때 세율 중에서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그 부수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주택의 세율이 아닌 일반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특례세율로 한번 가보죠. 이 특례세율을 하면은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청 쉬운 거거든요. 왜 이게 나왔는가 배경만 알면 돼요. 특례세율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옛날에 이렇게 이제 취득세가 있고 옛날에 등록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취득세라는 게 있었고 예전에는 등록세라는 세금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등록세 중에 등기를 할 때 등록세 물리는 게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거나 이전해서 등기하거나 변경해서 등기하거나 설정해서 등기하거나
소멸해서 등기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물렸어요. 예전에는 취득이나 이전이나 변경이나 소멸이나 설정 이 모든 등기는 등록세를 물렸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 등록세가 등기부상에 이름 하나 쓰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계속 정부를 상대로 너무 세금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그럼 폐지하겠다. 그럼 등록세를 폐지하겠다. 그럼 폐지한다고 했으면 폐지를 했어야 돼. 그런데 이 등록세를 폐지한다고 해놓고 폐지했어.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제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전해서 등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취득세로 통합을 해버렸어요. 취득세로 통합을 해서 이름을 취득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법이 폐지가 됐다는 이야기인가? 다른 법하고 합쳐버렸다는 이야기인가? 그냥 합친 거예요. 속인 거. 이걸 폐지한다고 해놓고 이때 60년 만에 폐지한다고 해놓고 실제 폐지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로 살짝 갖다 넣어놔버리고 취득세. 그다음에 나머지 변경과 설정과 소멸에 대한 내용은 등록세하고 면허세를 묶어서 등록면허세란 이름으로 법을 하나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등기 원인에 따라서 세금의 이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로 갔다는 이야기인가? 취득세.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변경과 설정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 등록세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제 등록세라는 건 없고 등록면허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옛날에 예전에 취득세는 여기는 등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물건에 대한 세금만 물렸어요. 옛날 취득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 2%만 물렸어요. 물건값만. 물건값 2% 물렸는데 이제는 물건값 2%에다가 취득 이전에 대한 무슨 값을 더해서 물려버린가? 옛날에는 물건값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건값 2%에다가 플러스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분에 대한 등기까지 합쳐가지고요. 2% 더하기 취득 이전 등기를 합쳐서 지금은 취득세로 이렇게 물리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취득세 속에는 물건값만 들어있는가요? 등기값도 들어있는가? 등기값도 들어있어.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려면 세금을 또 어떤 거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 옛날에 습관이 돼요. 옛날에는 물건 취득하면 물건값 2%만 내고 나중에 등기할 때 등기값 나머지 내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물건을 취득이나 이전해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슨 세를 내고 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자, 다시요. 물건을 취득이나 이전에 대한 등기,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를 하고 싶으신 분은 무슨 세를 내고 취득세 내고 취득세 냈으니까 등기 신청할 때 세금을 또 내는가요? 안 내도 되는가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또 등록을 할 때 등록과 관련된 세금을 또 낸 줄 알아. 모르고 달라가면 또 주게 돼 있어. 그래서 물건을 취득이나 이전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등기를 하더라도 취득세로 통합해서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례세율은 뭐냐면 옛날 취득세 2%하고 여기다 플러스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분을 더해서 지금 현재 취득세로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옛날 2%는 이건 구취득세, 옛날 취득세. 그런데 이 중에 2%하고 등기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2%도 물리고 등기도 물리면 2%도 물건값 2%도 물리고 등기값도 물리면 이 취득세는 특별한 세율을 적용하는가요? 그냥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가요? 일반 세율. 이게 바로 표준세율이에요. 일반 세율. 그런데 옛날 취득세 2%는 안 물리고 물건값 2% 안 물리고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만 물리면
옛날 2%안 물리고 취득 이전에 대한 등기부만 물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발음이 이상한 발음 나올 거예요. 등기부만 물리면은 취득세로 물리고 있는가요? 등록면허세로 물리고 있는가? 자, 지금 취득세로 물리고 있다. 등록면허세로 물리고 있다. 취득세.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 내야 되니까? 취득세. 취득세로 내는 거예요. 취득세로 내기는 내는데 이 경우는 물건값은 세금 안 받고 등기값에 대한 취득세만 받으니까 일반적인 취득세다, 특별한 취득세다. 특별한. 그래서 이걸 특례세율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경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례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이지 않는 게 특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또 하나요. 옛날 물건값 2%, 2%는 물리고 등기값은 안 물리네. 취득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안 물리니까 이 경우도 지금 취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취득세 물리죠. 취득세 물리는데 완전하게 취득세를 물리는가 특별하게 물리는가? 특별하게. 두 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물리고 있으니까 특별하고. 이것도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특례세율 두 개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례세율이라는 이야기는 물건값 2%하고 등기를 두 개를 다 물리면 특별하지 않으니까 그건 표준세율이고 둘 중에 하나만 물리는 것을 특별한 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찾아보죠.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은 표준세율에서 여기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2%하고 등기가 둘 다 들어있는가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는가요? 표준세율이니까 둘 다. 자, 이 표준세율에서 그랬으니까 물건값 2% 플러스 등기분이 이렇게 들어있어. 자, 이렇게 들어있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요 중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과 기준세율이 2%예요. 2% 빼버립니다. 2% 플러스 등기분에서 2% 빼버리니까 뭔만 남았는가? 등기분 취득세만 남았습니다. 등기분 취득세만 남았으니까 특별한 취득세다, 특별하지 않는 취득세다. 특별한 취득세니까 너를 무슨 세율을 한다? 특례세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진짜 쉬운 건데 국민들에게 등록세를 옛날 등록세를 폐지하고 이걸 취득세로 통합했다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못 알아먹는 용어를 갖다 써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게 써놔야 안 달라드니까. 그러니까 뭔 말을 못 알아먹으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달라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특례세율을 하니까 뭐 엄청 거창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가보죠 이제. 환매 등기를 병행했습니다. 자, 환매라는 것은 민법에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자, 환매라는 것은 내 물건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넘겼어. 넘겼다가 그 물건을 다시 돌려서 가져오면 이게 뭐가 되는가? 환매. 자, 그러면 이 물건 잘 보세요. 자, 이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겼다가 그 물건을 이렇게 다시 가져오니까 이 물건에 대한 세금은 또 낼 필요 있는 거 없는가? 없죠. 그래서 2% 안 내도 되겠죠. 물건값 2%. 물건값 2%는 안 내도 되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넘기면은 등기가 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그 사람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 등기는 바꿔야 돼. 등기를 병행해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환매하면서 등기를 넘겼다가 등기를 가져왔으니까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로 물리면 되고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취득세. 형,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시면 문제 풀기가 엄청 까다로워. 이것만 알면 진짜 쉬워. 자,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로 물리면 되니까? 취득세. 그러면 환매 등기를 넘길 때 이전했죠. 다시 이전에서 나한테 가져왔죠. 이전에서 가져왔으니까 이전에 대한 등기분만 물리면 되니까 2%를 포함해서 물린다. 2% 빼고 물린다. 빼고. 잘 됐죠? 그래서 2% 빼고 나머지 등기분만 취득세로 내면 돼. 그러세요. 자, 등기만 동그라미 딱 치세요. 그럼 환매 등기라는 것은 그 물건은 옛날부터 내 물건이니까 물건은 그대로 놔두고 뭐에 대한 세금만 물린다. 등기만 물리니까 2%를
2%를 가만히 놔두고 물린다, 빼버리고 물린다. 빼버리고 등기부만 물리겠습니다. 끝. 자, 두 번째. 자, 상속. 자, 이건 특별한 거예요. 정부가 특별히 우리 국민들에게 상속을 받으시는데, 자, 받는 사람이에요. 상속을 받는 사람. 상속, 죽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상속으로 집 한 채를 상속을 받게 되시면, 집 하나를 상속을 받게 되시면, 원칙은 농지가 아닌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 세율로 과세를 해야만 맞는데 2.8%. 2.8% 물려야 되는데 상속을 받을 때 집 없는 사람이 집 하나를 상속을 받으면 우리 정부가 특별히 물건값 2% 빼드릴게요. 물건값 2%안 받을게요. 이거는 정부가 특별히 특례로 적용한 거예요.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집 없는 사람이 집 한 채를 상속을 받았을 때는 이 경우는 전체 표준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 한 채를 상속을 받으면 2.8%를 다 낸다는 얘기인가? 2% 빼고 0.8만 내면 된다는 얘기인가? 0.8. 왜냐하면 상속은 사망자 이름으로 된 집에서 상속인 이름으로 이제 무슨 등기를 하니까? 무슨 등기? 변경에 대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니까 취득세로 물린다, 등록면허세로 물린다. 계속 생각하시라니까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로? 취득세로. 요걸 이해를 못하면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둘 다 말짱 꽝 돼버려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너무 이전시키면, 이전을 할 때 이전에 대한 것은 무조건 무슨 세로 물린다? 취득세. 그러면 사망자에서 상속인한테 이전이 되더라도 이건 취득세인데 집 없는 사람이 집 한 채를 상속을 받았을 때는 정부는 몇 프로는 빼고 물린다? 2% 빼고. 2% 빼고. 그럼 전체 중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3번. 법인이 합병을 했어요. 자, 법인이 합쳤어요. 우리 법인이 합치면, 법인이 합병을 하면은 취득세 세율이다, 무상취득세 세율이다. 유상. 자, 그럼 이제 A 회사하고 B 회사가 합쳤어. 합병을 했어. A 회사하고 B 회사 합병을 하면, 이름만 만약에 합병을 하면 그 A 회사 이름으로 돼 있는 그 농지의 등기부를 B 회사 이름으로 바꾸겠죠. 그러면 A 회사에서 B 회사로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전 등기. 자, 그럼 법인이 합병을 했을 때는 실제로 이름만 통합을 했을 때는 돈을 주겠는가요? 물건값을 주겠는가? 등기만 새로 하면 되겠는가? 등기만 새로 하면 되니까 2% 물린다, 빼고 물린다. 빼고 2% 빼고 물리시겠습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서로 분할을 했네. 자, 그럼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살 때, 이미 공동으로 취득할 때 이미 물건에 대한 세금은 이미 냈다, 안 냈다? 냈다. 자, 이번에 분할하면서 쪼갰어. 그러면 지분을 분할했으니까 분할에 따른 내 지분만 내 앞으로 가져오니까 이것도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전 등기니까 2% 물건값 또 내고 이전한다. 물건값 빼고 등기값만 내고 이전한다. 물건값 빼고, 물건값 빼니까 전체 중에 몇 프로 빼고? 2% 빼고. 그래서 분할할 때도 분할 등기분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야, 건축물 이전. 건물을 이전하면 이전 등기는 취득세로 물린다, 등록면허세로 물린다. 취득세. 자, 이전해 볼게요. 지금 이 건물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을 옆으로 이전을 했어. 건물을 이전하면 여기 번지수하고 이쪽 번지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전했으니까 이전에 따른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 가액 증가가 있어야만 등기를 한다, 없어도 등기한다? 없어도. 그러면 가액 증가가 있으면 물건값에 대한 세금도 물어야 되지만 가액 증가가 없으면 물건값은 물지 말고 뭔 값만 내면 되고 등기값. 그래서 여기서는요. 다만 이전한 건물의 가액이 종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표준세율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건물의 이전으로 이 건물이 다른 데로 옮기면서 가액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없어도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인가? 없어도 이전분에 대한 이전 등기분에 대한 세금은 내놓으세요 이 말이에요. 자, 6번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지금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면 그 분할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은 내가 결혼할 때 이미 처음에 내가 물건 사면서 물건값에 대한 세금은 이미 냈다 안 냈다? 냈다. 분할했으니까 물건값을 또 낸다. 이전 등기값만 낸다. 자, 이전 분할로 인한 이전 등기값만 이번에 또 내시면 돼. 자, 이제 7번. 이걸 해석을 하실 줄 알면 진짜 잘하는 건데,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합니다. 우리 나무는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 된다. 여기까지 알았어. 그런데 나무는 서 있는 나무가 취득세 대상이다, 누워 있는 나무가 취득세 대상이다. 자, 넘어 있으면 취득세든가요? 서 있으면 취득세든가? 자, 취득세 과세 대상물 중에 부동산,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자, 그럼 누워 있는 나무다, 서 있는 나무다? 잎, 서 있는 나무. 서 있는 나무, 생명 있는 나무만 취득세에 물리고, 예, 누워버렸다는 소리예요. 누웠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잘라버렸다. 벌채했네, 잘라버렸네. 벌채했으니까 이 벌채한 이 원목 통나무는 취득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물건값은 안 내죠. 물건값은 안 내는데 통나무에다 도장을 찍으면 도장값은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래서 원목을 생산해서 거기다 등록을 하면 이름표를 붙이면 그 이름값은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건값 2%는 안 내지만 거기다 통나무에다 도장을 찍는 도장값은 받겠습니다. 그럼 도장값은 곧 취득세로 물린다, 등록면허세로 물린다. 취득세로 물리는데 도장값은 2% 빼고 특별하게 도장값만 받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뭐 알고 봤더니 다 등기하고 관계된 거네요. 이제 두 번째, 양가로 2번. 이제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말은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이야기는 등기를 포함해서 취득세 물린다, 등기는 빼고 취득세 물린다. 자, 이건 2%밖에 아니니까 등기 없죠. 등기하고 상관없이 물린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개조하고 수리했어요. 우리 집을 수리하면 내 집을 수리해서 가액이 좀 증가되면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 집을 수리하면 등기도 새로 하든가요? 등기는 안 해도 되든가? 안 해도 되죠. 등기하고 상관없이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몇 프로만 내면 된다. 2%. 그럼 등기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선박의 종류 변경이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변경해서 등기하는 부분은 변경 등기는 취득세로 물린다, 등록면허세로 물린다. 자, 다시 보네요. 자,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는 무슨 세로? 취득세로.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자, 됐죠? 변경해서 등기하니까 너는 무슨 세로 물려야 된다? 등록면허세. 이거 등록면허세네. 그럼 취득세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때는 등기까지 포함해서 취득세를 물린다? 등기는 빼고 취득세 물린다? 아니요. 변경해서 등기를 했을 때는 등기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로 물리니까? 등록면허세 물리니까. 취득세에서는 등기분을 포함해서 취득세 물린다 못 물린다? 등기는 무슨 세로 가면 되니까? 등록면허세. 그럼 변경 등기는 취득세로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등록면허세로 물리니까 취득세를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취득과 이전에 대한 등기만 취득세로 물리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등기까지 포함해서 취득세다, 가액 증가분만 취득세다.
가액 증가분만 취득세로 물리는데 이거는 등기를 빼고 그 가액 증가분만 물리니까 2% 특별한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은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가지고 왔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이제 이 5번은 하찮은 순간 틀려버리네요. 5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가져올 때 끝에 여기를 잘 보세요. 무슨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자, 연부 취득에 한한다. 이 말은 연부라는 이야기는 지금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 오늘 내가 물건값을 다 주고 가지고 들어왔다. 매년 주기로 하고 가지고 들어왔다. 매년. 자, 매년 주기로 하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잔금이 완납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온 시점에서는 등기를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주죠.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등기값을 지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으니까 가지고 들어올 때 몇 프로만 받는다? 2%. 그래서 중과기준세로 물리겠습니다. 만약에 연부취득이 아니라 돈을 다 지불해버렸더라면 그때는 다 토탈해서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연부취득이다 보니까 지금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완납을 하고 등기를 하니까 지금은 등기를 뺀 2%만 받겠습니다. 나중에 등기할 때는 그러면 취득세 내버렸으니까 나중에 등기할 때는 무슨 세로 돌려서 받으면 되고 등록 면허세로 돌려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정도 하시고 여기는 뭐 내용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10번. 자, 10번. 10번은 앞에 무덤 여기만 체크해 보세요. 무덤. 자, 무덤은 취득세를 과세해요. 무덤은 취득세는 과세해요.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그 무덤은 무덤 주변에 있으면 여기 주인은 누군가요?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죽은 사람이죠. 그럼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한다 못 한다? 못한다.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를 못하니까 등기까지 포함해서 취득세 물린다. 등기 빼고 물린다. 등기 빼고 물리니까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임시로 쓰는 것은 1년을 넘으면 취득세를 물리는데 자, 임시로 쓰는 것은 잠깐 쓰다가 부셔버릴 생각이니까 등기해놓고 부셔버린다. 안 해놓고 부셔버린다. 안 해놓고. 그래서 임시로 사용한 물건들도 등기하고 상관없이 취득세 물리니까 중과기준세율 2%만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끝. 자,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이 표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이런 건.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표준세율 이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100분의 400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100분의 400이라는 것은 4배로 세금을 더 물리겠습니다. 4배로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4배로. 엄청 많이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선박이나 고급 주택을 취득하면 이렇게 4배로.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토탈해서 이걸 사치성의 재산이라고 그래요. 사치성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사치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시면은 몇 배로 세금을 더 물리겠다. 4배로 세금을 더 물리겠습니다. 이제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볼게요. 이게 주택이 있어요. 이게 고급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이제 땅에 경계 표시가 어디까지가 이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가 땅인지를 모르겠어. 이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바닥 있죠. 이 바닥에 몇 배까지만 부속된 토지로 잡아주겠다. 10배. 10배만 여기만 딱 체크해 놓으세요. 시험은 20배 이렇게 나오니까.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에 몇 배만 사치로 보겠다. 10배. 10배까지만 사치로 보고 10배가 넘은 땅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일반 땅으로 봐. 사치가 아닌 걸 봐. 10배까지만 사치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중과세 적용 방법은
자, 여기는 1번 정도는 뭐 굳이 그렇게 막 기억은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앞에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신고를 하면, 내가 정부한테 신고를 하면 정부는 그 신고한 자료를 뒤에서 몇 년간 뒷조사한다. 5년간. 자, 5년간 뒷조사한다 했으니까 5년 지나버리면 뒷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5년 뒤에는 알아도 세금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끝. 됐죠? 그럼 끝났어요. 자, 일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에 5년 뒤에 사치성으로 바뀐다고 해서 중과세로 추징한다, 추징하지 않는다? 추징하지 않는다. 5년 안에는 추징하지만 5년 지나면 추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땅을 취득해서 5년간 묵혀놨다가 5년 뒤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으로 바꿔버려. 그래도 중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년 지나버렸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바뀌면 추징하는데 5년이 지나버리면 추징하지 않아요. 5년 안에는 취득세를 중과세로 추징을 해요. 5년이 되기 전에 바꿔버리면 정부가 알고 조사해서 걸리면 추징을 해. 근데 5년이 지나버리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만. 고급 선박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비업무용 자가용 개인적으로 쓰는 선박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사치성 선박이라고 그래요. 이제 사치성 선박일지라도 그 실험 실습 용도, 그 선박을 가지고 실험 실습의 용도에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중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선박이 정부 고시가로 3억이 넘는 선박이면은 사치하는 선박으로 봐. 그런데 단 3억이 넘었더라도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요거는 중과세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정도. 자, 이런 정도예요. 고급 주택은 이거 그렇게 막 안 봐도 되는데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사치하는 집은 대략 100평이 넘는 집이에요. 100평. 그래서 단독주택이면 3, 3일 초과니까 이게 100평이 넘는 집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면 245다는 여기서 245는 공용 면적을 뺀 전용, 내가 전적으로 쓰는 면적만 245예요. 그러면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을 더하면은 여기도 3, 3일 정도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사치하는 집이면 대략 평수로 몇 평이 넘어야 되고 100평은 넘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보세요.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고급 오락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 앞에 했던 거.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에 몇 배를 부속된 토지로 잡는다. 10배. 끝.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자, 이제 4번. 4번에서 과밀이라는 요 멘트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과밀. 자, 과밀. 과밀이라는 멘트를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할게요. 과밀 이렇게 해놓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 개로 구분해 보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그럼 과밀 억제권역에 이게 대도시를 말해요. 과밀 억제권역에 부동산이 공장이 들어올 것 같으면 도시 밖에 있는 회사가 도시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취득세에서는 2배로 중과세를 해요. 등록면허세는 3배로 중과세를 해요. 재산세는 5배로 중과세를 해요. 도시 밖에 있는 회사가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인구가 너무 밀집된 지역으로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취득세에서는 몇 배로 세금을 더 물려버린다? 2배. 등록면허세 3배. 재산세 5배. 이렇게 물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을 하도 많이 물려버리니까. 자, 이제 과밀억제권역 이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보여만 드린 거예요. 여기요. 지금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요 색깔 있는 거죠. 요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가 지금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러면 김포는 빠졌죠. 김포는 과밀억제권역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회사가 설립이 되면 이쪽으로 이제 회사들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몇 배로 중과세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인가? 2배. 등록면허세는 3배. 재산세는 5배로 중과세를 시키겠습니다. 나중에 일하실 때는 요 지도 같은 걸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시험 볼 때는 저런 지도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5번은 여기는 대도시만 체크하세요. 대도시. 자, 대도시도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가요? 과밀. 그러면 취득세에서 대도시로 들어오면 몇 배로 중과세하고? 2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는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끝.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이거는.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6번에 주택취득에 대한 중과. 이거는 올해부터는 공부하셔야 돼. 작년까지는 이 부분을 안 봐도 된다 그랬는데 이 취득 중과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굳이 이걸 유예해 줄 필요 있겠냐 이거예요. 유예 안 해주겠다. 그냥 그대로 가겠다 했으니까 이제 이번부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제부터. 작년까지는 시험에 못 나왔던 이유가 정부가 법을 바꿔서라도 세금을 줄여주겠다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에 있는 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부분부터는 이제 잠시만 쉬었다가, 너무 시간 많이 됐어요. 잠시 쉬었다가 주택취득 중과부터 진행을 하죠.